이 세상은 지금 아비스라는 끔찍한 재앙과 마주하고 있어요. 아비스는 많아 농도가 특정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나타나며 그 뒤를 따라 마계에서 온 강력한 괴물들이 몰려와요. 아비스가 클수록 나타나는 악마들은 더 강해져요. 그해 12급 아비스가 노엘의 고향 노엘 지역에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이었어. 노엘의 고향은 마왕의 침략으로 하룻밤 만에 파괴되었어요. 다행히 예전 영웅이었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무기를 들고 손자를 구하기 위해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지하 대피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처음에 노엘은 할아버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봐.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없고 오직 존경하는 할아버지만이 남았으니까요. 할아버지도 손자를 꾸짖으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강하단다. 사람들은 나를 불사신 악마, 오버데드라고 불렀지.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손자를 보호할 생각이었지만 자신은 이 전투를 빠르게 이길 거라 믿었어요. 전투는 할아버지의 혼자 대 여러 명의 대결로 시작됐어요. 해가 뜰 때까지 마왕도 쓰러졌어요. 노엘은 밖으로 나와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가슴 아픈 광경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마왕을 이겼지만 나이든 몸을 이기지 못했어요. 전투 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이것이 전사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투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단다. 노엘의 어린 시절 꿈은 바로 그런 전사가 되는 거였고 이 광경을 본 후에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노엘의 결의에 감동해 무적의 전사가 되라고 당부했어요. 그건 두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안심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노엘은 마지막 가족을 잃어 너무 슬펐지만 그 슬픔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는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슬프게도 하늘은 재능 있는 자를 시기하듯 노엘에게는 뛰어난 지능을 주었지만 약한 힘을 주었어요. 그는 최고의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팀은 한 명의 마법사와 두 명의 전사로 구성됐어요. 노엘의 직업은 명령술사로, 전투 능력은 가장 약하지만 지원 능력은 최고예요. 적을 명령으로 제어하죠? 이번에는 하급 뱀파이어들, 마법을 쓰지 못하는 녀석들이에요. 가장 주의할 점은 그들의 여왕으로 무한번식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급 괴물들을 아무리 죽여도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모두 없애려면 보스만 쓰러뜨려야 해요. 이 하급 뱀파이어들은 속령이지만 맨손으로 소를 찢을 수 있어요. 게다가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정보는 민우가 업데이트했어요. 나머지 3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대신 그들은 노엘 대신 괴물을 상대할 주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보스를 바로 안 죽이는지 궁금해하자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언했어요. 보스를 죽이는 건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죠? 이 작업은 그들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서서히 싸워야 해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속령들을 먼저 청소하지 않으면 승률이 너무 낮아요. 그 말을 듣고 모두 노엘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래도 노엘은 이 직업을 싫어했어요. 너무 많은 제한이 있어서 동료의 힘과 능력만 높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보스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독을 뿌려 민우를 곤란하게 했죠. 다른 사람들은 지원 없이 이길 수 없어서 구하려 했어요. 위기에 몰린 노엘은 도끼 든 청년의 짜증나는 말에 분노를 사용해 회복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외치며 총으로 괴물을 쐈어요. 보스와 마주하며 노엘은 두려움 없이 명령술사의 전투 방식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먼저 동료들에게 명령으로 대형을 펼치며 모든 능력을 25% 높였어요. 지시가 떨어지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상대를 붙잡았어요. 노엘은 기백격려 스킬로 팀의 체력과 마력을 25% 강화했어요. 타니아에게 로이드와 원터의 방어를 높여 계속 공격하라고 지시했어요. 뒤로는 여전히 매복한 괴물들이 있어서 노엘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노엘은 정신해방으로 타니아에게 차분함을 주고 자신은 이 괴물들을 직접 처리하며 세 사람이 보스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는 74초 동안 버티기 위해 마총과 마비 명령을 사용해 세 괴물을 멈췄어요. 명령술사에게는 이게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 도구예요. 얼음 탄환을 쏘고 나서 대부분의 괴물을 쓰러뜨렸지만 하나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노엘의 뛰어난 두뇌와 정확한 계산 덕분에 그는 목숨을 지킬 수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추가 강화하며 마무리 타격을 날렸어요. 지시를 받은 그들은 보스에게 최종 기술을 날려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노엘이 이미 찔려 있었어요. 다행히 발톱이 관통하지 않았어요. 노엘의 계산이 정확했기 때문에 보스를 쓰러뜨리면 나머지 녀석들도 사라질 테니까요. 전투가 끝나자 아비스도 사라졌어요. 세 사람은 노엘의 리더십에 감탄했지만 너무 위험하게 싸웠다고 걱정했어요. 한 초만 틀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노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게 빠른 성장이란 걸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도 예전에 웃으셨어요. 예전에 할아버지는 손자가 약하다고 자책할 때 웃으셨어요. 그건 가장 약한 자라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할아버지는 노엘이 어머니를 닮았지만 어머니가 가지지 못한 전사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술사든 뭐든 그 잠재력으로 가장 강해질 거예요. 노엘은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명령술사가 약하다 해도 언젠가 할아버지의 영웅 타이틀을 넘어설 거예요. 그루브네 차이제국에 살고 있어요. 현재 그 그루브네 차이제국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마공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 아비스가 더 자주 나타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비스를 물리치고 땅을 정화하는 자들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요. 15세가 되면 그들도 전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직업 때문에 노엘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지난 임무 후 500만의 보상을 받았어요. 이는 팀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가장 큰 거예요. 영웅이 되기 위해 노엘은 이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쌓으며 독창적인 전투 방식을 시험하고 있어요. 원터는 친구가 축하를 안 하자 물었어요. 그는 만약 고민이 있으면 기름 한 병으로라도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원터는 노엘이 보스를 직접 안 죽여서 보상이 적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괜찮을 텐데 술에 취해 노엘의 고인이 된 할아버지에 대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직업을 하려면 돈에 집착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과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훌륭한 전사는 남의 나쁜 소문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야 해요. 그게 노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터를 도발했어요. 그 녀석은 돈 문제로 팀의 명성을 해친다고 떠들었죠. 그 말에 노엘은 책임을 인정하며 원터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비꼬았어요. 원터는 화가 나서 나이 차이 2살 더 많다를 들먹였어요. 노엘은 전사에게는 실력이 우선이지 나이 따위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상대는 노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명령만 내리는 지원자잖아. 그 말은 아팠지만 노엘은 차분히 받아들였어요. 그게 명령술사의 현실이니까요. 다시 소란을 피우다 로이드는 두 사람을 막아섰어요. 동료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로이드는 타니아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들은 연인이에요. 원터는 그게 약간 신경 쓰였죠. 그날 오후 그들은 운영비와 장비 수리비를 뺀 후 돈을 나누었어요. 타니아는 고생한 만큼 적어서 실망했어요. 그래도 팀의 공동자산은 점점 늘고 있어요. 로이드는 곧 더 큰 임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엘은 그런 임무가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노엘은 방금 한 임무처럼 좋은 건 드물고 우리 같은 팀은 남의 남은 목만 챙기죠. 다른 클랜은 직접 임무를 받지만 우리는 중개 없이 남의 것을 나눠 먹어요. 그래서 노엘은 클랜을 세우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더 빠른 성장이에요. 현재 공동자산은 1280만이에요. 클랜을 세우려면 최소 2000만이 필요하니 노엘은 나머지를 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남의 것을 먹는 것보다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어요. 로이드는 지출이 많다고 반대했지만 노엘은 그걸 처리할 수 있으니 설득했어요. 이대로면 수십 년 걸릴 테니까요. 원터는 화가 났지만 노엘의 말을 이해하고 클랜을 세우는데 동의했어요. 지난 해 동안 노엘은 이미 알아봤어요. 외모가 좋으면 국가가 임무를 줄 거예요. 팀에서 로이드처럼 외모가 좋으면 유명해져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실은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예쁘고 잘생겼어요. 성공한 클랜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덕에 많은 지원과 광고 계약을 받죠. 지금 의견은 두 사람의 거예요. 로이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안 되면 노엘은 자신의 돈을 회수하고 팀을 떠나겠어요. 그 말에 로이드는 동의했어요. 그날, 다음날 아침 그 커플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원터는 노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노엘은 충격받았죠. 노엘은 반역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로이드가 1280만을 투자에 실패한 후 도망친 걸 알았어요. 노엘은 그 일에 웃었지만 원터는 돈 때문에 걱정했어요. 노엘은 그 커플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어요. 로이드는 항상 순수해 보였지만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실제로 그 녀석의 내면은 온통 쓰레기예요. 노엘은 이 편지를 어디서 찾았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원터는 로이드의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받고 바로 알려왔어요. 약속 시간은 오늘 정오예요. 하지만 어제 원터가 좋은 일자리를 듣고 알려주려 했는데 그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커플은 어제 저녁 8시에 떠났어요. 제국이 문을 닫기 직전이었어요. 밤에 도망치려면 지금은 아침구 30분이니 이미 반나절 갔을 거예요. 그들의 경로를 마치면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이런 시간 끌기는 노엘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대책을 세웠어요. 먼저 로이드와 타니아의 목적지를 찾아야 해요. 성출입 기록이 있을 테니 물어볼게요. 말을 타면 따라잡기 쉽지만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중요해요. 원터는 바로 가자고 했지만 서둘러서 막을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테니까. 원터는 뇌가 근육뿐인 녀석이야. 그들을 때려 죽이고 싶지만 법은 무서워. 노엘의 도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지. 하지만 타니아도 함께일 테니 잘못하면 생사결투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편지에서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잡아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 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들은 이걸 미리 계산했을 거예요. 원터는 이를 악물며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노엘은 악랄하게 웃으며 자신의 원칙은 복수를 1000배로 갚는 거라고 했어요. 그 후 그들은 장비를 챙겨 전사들의 술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노엘은 원터가 바보지만 쓸모있고 훌륭한 전사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 따르기만 해. 들어가자. 노엘은 큰 소리로 전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팀 멤버 둘이 돈을 가지고 도망쳤으니 그들을 생포하면 200만 보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원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노엘은 단 둘이서 그들을 잡는 건 어렵고 사람을 고용하면 더 쉽게 제압할 수 있으니 이건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원터는 진정하라고 하며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곧 몇 팀이 임무를 받았어요. 노엘은 완료되면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두 흥분했죠. 그들은 임무가 없어서 어제 저녁에 성문을 닫기 전에 도망친 커플의 정보를 찾아 나섰어요. 그들은 도보로 갔으니 아직 멀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노엘이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야 비로소 그가 노린 것이 모습을 드러냈어. 이 녀석은 로인과 타니아가 이곳을 떠나는 걸 목격한 자라서 그들의 경로를 잘 알고 있지. 그는 200만을 받을 줄 알았지만 노엘은 영리하게 가격을 한 뿌리 감자로 낮춰버렸어. 그의 팀이 혼자서 그 커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 노엘과 완터가 함께 가서 도와주기로 했고 당연히 상금은 줄어들겠지. 이쪽 팀은 4명이지만 모두 약하고 형편없는 타입이야. 그 녀석의 돈 욕심을 파악한 노엘은 자신있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 결의의 찬 차가운 눈빛을 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거래를 받아들였지. 상금을 받기만을 바라고 거래가 끝나자 모두 출발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노엘은 다른 일을 더 하기로 했고 그 친구에게 늙은 친구의 팀과 함께 가서 남쪽 성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곧 준비가 끝나고 출발했지. 출발 전에 완터는 노엘을 걱정하며 정말 그 두 놈을 이길 수 있냐고 물었어. 노엘은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말했어. 이번에는 아무런 자비도 없을 거라고. 그는 친구에게 설명했지. 항상 배신의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실수하기 쉽잖아. 이 말은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모두 동료니 돼. 노엘은 절대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아. 노엘에게 믿음이란 맹목적인 게 아니야. 의심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야 살아남지. 완터처럼 고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후가 되자 도망친 커플은 예상대로 마을에 도착해 쉬기로 했어. 노엘의 성격을 알면 돈을 되찾을 수 없으면 포기할 줄 알 텐데 불행히도 그들의 행보가 이미 드러났어. 노엘과 5명이 그 배신자들을 포위했어. 노엘의 능력으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무기를 잃은 로이는 순순히 사과했지만 완터는 화가 나서 때릴 뻔했지. 먼저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1000만이 넘는 돈이 투자로 다 날아갔고 최근 임무로 번 돈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그는 빚 갚는 데 썼다고 하지만 노엘은 그게 도박에 쓴 거라고 폭로했어. 크게 졌고 나쁜 놈들에게 돈을 빌려 그걸로 빚을 갚았지. 최근 임무로 번 돈도 또 도박에 썼어. 완터는 화가 치밀어. 그 돈이 팀이 목숨 걸고 번 건데 다 날려버렸다고. 그는 오히려 그들을 리더의 압력을 이해 못한다고 탓했어. 결국 노엘에게 한 방 맞았지. 훔친 놈이 소리를 지르는 꼴이라니. 보통 때는 순하지만 속은 단순하지 않아. 목적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지. 게다가 처음에 그 녀석이 리더 자리를 요구한 거지 누가 강요한 게 아냐. 그래서 노엘은 그 녀석을 완전히 두들겨 팼어. 자비라고는 없고 로인이 용서를 빌면 또 1000번을 더 때렸지. 타니아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 노엘은 그녀에게 너도 맞고 싶어? 난 평등주의자야. 누구든 때릴 수 있지. 용서 따위는 없어. 노엘은 계속해서 말수를 써서 상대를 진실을 말하게 했어. 예상대로 그녀도 그 애인처럼 도박에 빠졌어. 로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 잃었지. 깨어나 타니아는 노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말했어. 깨어나서 타니아는 노엘이 남의 정신을 개인 목적으로 건드린 게 잘못이라고 말했어. 규정상 감옥에 가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녀도 팀 공금을 훔친 장본인이니까 제국법에 따라 조사는 허용돼. 반대로 그녀와 애인이 감옥에 갈 운명이야. 계산상 최소 10년은 고되게 일할 텐데 그게 더 무서운 벌이야. 그 친구는 그들이 너무 오래 말하는 걸 보고 돈을 요구했지만 노엘은 아직 안 줬어. 그는 속임수에 걸린 줄 알고 태도를 보였지만 노엘이 화가 나서 그도 한 방 맞고 기절했어. 이 기술은 심장 충격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전해준 거야. 이 기술은 심장에 강한 충격을 주어 일시적으로 마비시키지. 강력한 상대라도 의식을 잃게 해. 노엘은 말술사라서 스스로 강화할 수 없어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이 자위 기술을 가르쳤어. 그때 전에 부른 사람이 도착했어. 그는 노예 상인 포코야. 특이한 상품에 관심이 많고 노엘과 꽤 친해. 그가 직접 와서 가격을 매겼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고 바지니 가문의 보스야. 심지어 왕실도 존중하지. 완터는 노엘이 전에 이 권력자를 만난 걸 듣고 충격받았어. 처음부터 그 두 놈에게서 돈을 못 뽑으면 감옥에 넣어도 이득 없으니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게 최고야. 타니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10년 감옥 생활, 아니면 부자들에게 노예로 가서 돈 버는 선택지야. 감옥의 광산에서 생존율은 겨우 2%야. 살아도 장애가 생기고 나올 때 남은 게 뭐 있겠어. 이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 가격 정할 차례야. 핑키오가 상품을 확인하고 2명에게 600만을 제시했어. 노엘은 적다고 하니 그는 속삭였어. 성스러운 교회가 금욕생활을 장려할 거라서. 이게 그들의 노예 사업에 영향을 미치니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지 않을 테고
구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 그래서 똑똑하게 마피아가 제국을 통제하니 그 교회를 무시할 수 있지. 그 교회가 부자들에게 법을 피하게 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노엘은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렸어. 먼저 2명에게 1,100만을 불렀어. 들으면 팔아줄 줄 알았지. 정신 차리면 그가 가격을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2배로 올렸어. 문장 끝나자마자 더 올려서 상대를 화나게 했지.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물었어. 결국 3,000만으로 올렸어. 메인의 계획은 구매 가격을 부풀려 팔 때 더 높게 만드는 거야. 교령이 내려오면 유명한 그가 고가로 사는 노예가 주목받을 테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누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사겠어? 그건 분명 희귀한 물건일 테니까. 그래서 다른 상품 가격도 올라갈 거야. 물건이 부족해지면 팔아. 3배 이익일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핑키오는 우리 쪽에 1,500만만 주면 돼.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될 테니까. 하지만 노엘은 이게 그에게는 그냥 놀이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의 계산이 꽤 합리적이야. 그래서 핑키오도 거래를 맺고 뇌가 큰 그에게 1,500만을 주기로 했어. 그리고 가문에 들어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라고 초대했어. 하지만 거절당했어. 그 바보 노인들은 위협받았지. 한마디만 흘리면 영원히 사라지게 할 테니까. 베타니아가 메인을 구해달라고 빌었어. 왜냐면 동료니까. 하지만 메인은 그런 동료가 돈을 도박에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완터에게도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어. 결국 둘 다 그 여자가 부드러워 보이지만 무자비하게 욕했어. 화가 치밀어서 그 후로 그는 꽤 슬퍼 보였어. 실제로 그는 그 여자를 꽤 좋아했으니까. 그 노인들은 노엘에게 100만을 받았어. 이전 합의대로. 맞아서 아팠지만 돈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메인을 악마라고 불렀어. 그게 맞아. 몇 날 후 완터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 노엘이 직접 와서 배웅하니 그는 기뻐했어. 당연히 돈도 나눴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술 한 병을 선물했어. 슬픔을 달래라고. 전에 민우는 그 친구에게 은퇴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어. 이 직업은 동료를 옷처럼 갈아입는 거니까. 곧 적응할 거야. 초대했지만 완터는 아직 노엘과 함께할 용기가 없었어. 메인이 떠나는 걸 보니 그는 정말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전에 타니아가 그를 정말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찾는 건 사랑이 아니야. 과거를 돌아보니 그들은 한 팀이었어. 두 남자는 슬퍼했어. 처음에는 모든 게 진심이었으니까. 노엘은 우연히 뱀의 낡은 껍질을 봤어. 자신도 탈피해야 더 강해질 수 있겠다고. 혼자 남은 후 노엘은 새 팀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어. 음식점 친구들은 누가 올지 믿지 않았어. 그래서 빨리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조언했어. 기본적으로 이 레벨의 사람들은 이미 팀이나 클랜이 있으니까. 워프는 라이트닝 바이트의 리더야. 5명의 뛰어난 멤버와 함께. 아직 시급이지만. 미래의 유망주야. 메인처럼 말술사를 필요로 하니 계속 초대했어. 노엘은 그 친구에게 어쩔 수 없었어. 이해시키기 어려워. 다른 멤버들은 더 진지해. 워프를 멈추라고 조언했어. 메인을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전에 이런 말 때문에 여자에게 차였으니까. 개인적인 일로 공개되니 그는 부끄러웠어. 다행히 여기 모두 친한 사람들이야. 노엘은 그 친구에게 기회를 줬어. 팀에 초대하려면 리더 자리를 양보하라고. 4명은 문제없어. 민우를 리더로 지지했어. 워프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다른 멤버들 눈에는 노엘이 훨씬 똑똑한 시어니까 리더십 있는 자를 세우는 게 낫지. 당연히 그 청년은 동의하지 않았어. 자기가 세운 팀이니까. 이게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야. 갑자기 한 여자가 노엘을 찾아왔어. 모두를 놀라게 했지.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심지어 탐색 전문인 친구도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자신을 안마라고 소개했어. 그의 팀에 지원하러 왔지. 방금 밖에서 모집 공고를 봤으니까. 그녀는 꽤 흥미로워. 그래서 대화를 나눴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녀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 의외로 21살이야. 노엘보다 1살 많아. 놀라운 일이야. 다른 친구도 취미나 이런 걸 물었어. 그녀의 직업은 시급 정찰병이야. 하지만 실력은 그 이상이야. 이 점만으로 노엘은 흥미로워졌어. 아비스 탐험에서 정찰병이나 궁수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자가 유리하니까 그는 그녀를 시어가 된 이유를 물었어. 그녀는 시어 일에 관심 없고 오버데드의 손자를 만나고 싶대. 바로 그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놀랐어.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와 관련이 있어. 실제로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노엘의 할아버지와 싸웠어. 어릴 때부터 안마는 할아버지에게 노엘의 할아버지 관련 이야기를 들었어. 그들은 싸웠고 결과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오른팔을 잃었어. 듣고 나서 노엘은 충격받았어. 그녀가 복수를 하러 온 줄 알았지. 하지만 그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거래. 그저 그 영웅의 손자를 만나는데 흥미가 있을 뿐이야. 할아버지를 이긴 걸로. 듣고 나서 그는 안심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대신 사과하고 싶대. 안마는 받아들였어. 그녀의 할아버지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과거 일은 여기서 끝이야. 원한은 없어. 청년은 그녀의 할아버지 이름을 물었어. 그건 전설의 암살자 않고 주디칼리야. 모두가 들어봤어. 그 이름만으로도 식당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어.
민우도 이 암살자 단체에 대해 잘 알아. 그들은 비밀 조직으로 의뢰만 받으면 누구든 제거해. 안마의 할아버지는 그걸 세운 첫 단장이야. 몇 명은 그녀가 정말 앙코의 손녀인지 믿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 삼으러 왔어. 그녀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안마가 겨우 시급이니까. 워프도 그 부하를 말렸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술집에서 시어의 규칙이 있으니까. 시어 신분이 아니면 안 되고 손님끼리 싸우면 문제 없어. 듣고 나서 안마는 노엘에게 시어 신분이 어떻게 정해지냐고 물었어. 먼저 직업과 레벨이 필요하고 모두가 인정하면 돼. 그녀는 그 두 가지를 갖췄어. 이제 인정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 큰 놈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대. 다른 아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했어. 로건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는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렸어. 하지만 피했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안마는 가볍게 한 방 때려서 쓰러뜨렸어. 교훈을 주려고 그 큰 머리를 또 한 번 때렸지.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가볍게 한 방 때렸어. 그 큰 머리를 또 한 번 때렸지. 모두가 큰 충격에 휩싸였어. 노엘도 급하게 사람을 팀에 영입해야 했어. 너무 강력해서 갑자기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젊은이가 빵을 사주자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어. 그 애보다 5살이나 많지만 안마의 성격은 꽤 어린아이 같아. 어릴 때부터 산속에서 살았으니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게 정말 기쁨이야. 노엘은 그녀가 진짜 전설의 소녀라고 믿어. 나처럼 처음엔 의심했지. 갑자기 나타난 거라서. 안마는 정반대야. 첫눈에 미니오버 데드의 손자라고 믿었어. 그 애의 눈빛이 승리를 위해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말했어. 절대 오버데드와 맞서지 말라고. 노엘의 할아버지는 항상 통제 불가능했으니까. 직접 부딪히면 이길 기회 따위 없어. 민의 눈을 보니 그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어. 미니 선배님을 보고 산속에서 암살자로 수련했나 물었어. 가문이 그 직업이니 당연한 거지. 정의로운 자에서 암살자로 바뀌는 건 합리적이었어. 그게 할머니를 더 멀리 이끌 수 있으니까. 내 할아버지는 인생이 꿈 같지 않았어. 아직 비급으로 승급하지 않았지만 조건은 이미 충족됐어. 그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어떻게 암살자가 안 됐지? 보통 할아버지가 세운 교단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 애 안마의 상대는 그녀의 재능에 비해 너무 약했어. 그 애가 시급을 무시하자 먼저 공격했지.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면에서 압도당했어. 암살자로서 일하면서도 안마는 그 녀석을 끝장낼 뻔했어. 그게 무서워서 피를 토했지.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이곳에선 강자가 전부야. 모기 한 마리 죽여도 문제 없어. 그건 과거의 일로 치부했어. 이제 암살자들은 규칙이 많아졌어. 예전에 무서운 법은 사라졌지. 하지만 안마는 신경 안 써. 나가려 하니 심사위원이 막았어. 그 사람은 정말 강했어. 안마를 경계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어. 과거의 생각 때문에 암살자로 부적합하다고. 실력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쫓겨났어. 안마는 꽤 화가 났어. 지금은 단체장이 개혁했어. 예전 스타일의 암살자는 필요 없어졌어. 할아버지 시대부터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세상이야. 교단은 독립된 조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제국의 통제 아래 숨어들었어. 즉, 그 암살자들은 정부가 인정한 거야. 죽이는 대신 주로 나라를 위한 정보력 활동을 해. 교단의 미래를 위해. 이건 교단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해. 모든 게 비밀 정보라서. 그녀가 말한 건 모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정보야. 그걸 민에게 털어놨어. 혹시 암살자가 와서 입을 막을까봐 물었지. 그 여자는 멍한 표정으로 비밀을 지키라는 지시를 이제야 떠올렸어. 노엘은 할 말이 없어졌어. 나이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지. 동생이 잠재적 위험을 걱정하자 그녀도 언니답게 동생을 자유롭게 지켜주겠다고 했어. 젊은이는 멍청한 언니를 얻었어. 이제 기쁠까 슬플까 모르겠어. 다음날 그 커플은 숲으로 가서 안마의 능력을 확인했어. 대화술사의 기술과 맞는지 보기 위해서. 그 여자는 아니야. 버퍼 종류에 대해 많이 알아. 민처럼 전투 능력이 약하지만 지원은 강력해. 민은 각자 버프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 자신도 많은 강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 그 애는 초강력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투의 결정적 열쇠야. 한 번 쓰면 팀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버퍼인 민은 상황을 꿰뚫어보고 적절히 버프를 써야 해. 이렇게 노엘은 동료의 전투 능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어. 승패는 버퍼에게 달렸어. 민은 자신의 재능에 완전히 자신 있어. 보통 대화술사는 전투를 못해. 하지만 민은 달라. 할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으니까. 첫 임무는 그녀가 괴물을 잡는 거야. 그건 ABS에 변형된 동물이야. 강하지 않지만 몇 종류는 위험해. 이런 걸 사냥하는 게 시커의 일 중 하나야. 목표는 강철뿔이 달린 토끼, 보기엔 예쁘지만 그런 외모지만 매우 공격적이야. 조심해야 해. 이 사냥은 그녀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버프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더 쉽게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민의 힘을 더하면 훨씬 쉬워질 거야. 강화된 힘을 다룰 수 있는지가 핵심이야. 안마처럼 정찰자는 광속 가속 기술을 가져. 그녀에겐 속도를 5배로 높일 수 있어. 처음엔 다루지 못했지만 점점 연습했어. 이게 민이 말한 거야. 버프 받으면 적응 시간이 필요해. 민의 예팀은 일주일 걸렸어.
앞으로의 활동은 이 테스트에 따라 달라지니 언니가 최선을 다하길 바래. 그녀의 탐색으로 200m 반경에 13마리의 토끼가 있어. 노엘은 속도와 힘 관련 두 버프로 안마의 몸에 에너지를 채웠어. 그녀가 노엘의 명령을 듣기만 하면 강화돼. 최고 속도로 시험해볼게. 10초 카운트다운. 토끼 한 마리 잡으면 합격이야. 명령이 떨어지자 안마는 광속가속을 활성화하고 음속으로 쏜살같이 날아갔어. 그 속도로 8초 만에 13마리를 다 잡았어. 상처 하나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응하다니 그녀는 천재야. 전설의 암살자 혈통까지 더해지니 부러움의 대상이야. 합격한 걸 알자 안마는 기뻐하며 팀멤버로서 첫 임무를 받았어. 노엘과 함께 마을로 가서 도적을 사냥할 거야. 잠시 후 그 커플은 안마의 흥분으로 출발했어. 산속에서만 살았으니 모든 게 신기해. 동생은 처음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민의 마을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경고했어. 시간을 죽이기 위해 시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 탐험가들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 ABIS에서 생긴 부를 사냥하는 것뿐 아니라 도적 사냥은 그레먼이라고 해. 괴물 사냥과 보물 사냥도 있어. 원래 이 임무는 영주 몫이었지만 느려서 시커를 고용했어. 의뢰인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돈은 안 되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안마는 그게 꽤 재밌어. 오후에 도착해. 길가의 마을에서 하룻밤 묵었어. 방을 물어보니 다 만석이야. 저녁이 돼서야 한 방을 찾았어. 둘이서. 노엘은 착하게 언니에게 침대를 양보했어. 안마는 민을 좋아하니 같이 자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민은 필요 없었지. 잠시 후 젊은이가 씻고 나오자 안마는 민의 몸이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어. 할아버지의 훈련처럼 맹수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테니까. 안타깝게도 민의 직업은 전투가 아니야. 얼마나 연습해도 남들만큼 안 돼. 이 말은 짜증나지만 사실이야. 안마는 동생이 할아버지처럼 전사였다면 지금쯤 시커 최강이었을 거라 생각했어. 민은 화가 나서 그 순진한 애의 약점을 이용해 보복했어. 불필요한 말에 머리를 때렸지. 쉬는 동안 민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대화술사라도 시커 최강이 될 거라고. 다음날 아침 노엘은 갑자기 숨이 막혔어. 안마가 그 유명한 커다란 빵바오의 얼굴을 파묻었으니까. 잠시 후 그들은 익숙한 마을에 도착해 촌장이 맞이했어. 민이 낯선 사람과 오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어. 노엘은 자세히 말 안 하고 그들은 떠났고 나와 이 언니만 있다고 했어. 둘이지만 안마가 아주 강하니 걱정 말라고. 커플은 집으로 초대받아 차를 마셨어. 부부 외에 귀여운 딸도 있었어. 특히 그 애는 민을 정말 좋아하니 다시 만나니 좀 부끄러웠어. 아빠는 첼시가 성장기라서 좀 이상하다고 했어. 노엘은 예전 팀에 멋진 녀석이 안 왔으니 실망한 거라 생각했어. 민이 온다고 하니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 녀석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본론으로 들어가 노엘은 의뢰를 확인했어. 마을 도적을 없애는 거. 20명 정도 될 거라 추정되는데 다른 곳을 해치고 곧 여기 올 테야. 그들은 돈뿐 아니라 순결한 여자들을 잡아가서 소굴은 동쪽 숲에 있다고 해. 이 정보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그래서 민은 선보를 요구했어. 편지에 따르면 20만을 받고 임무 완료하면 30만 더. 위험한데 50만밖에 안 되니 좀 적어.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삶을 돕기 위해 하기로 했어. 놀랍게도 촌장은 선불을 바로 줬어. 지난번엔 흥정을 했는데 이번엔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했어. 일단 임무 먼저, 나중에 상금은 계산하자. 밖으로 나오자 언니는 그 대머리 영감이 나를 노골적으로 훔쳐본다고 화났어. 동생도 놀랐어.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런 짓을 하다니. 안마는 역겨워했어. 갑자기 노엘을 좋아하는 그 애가 달려와 불렀어. 도적을 토벌하러 간다고 하니 첼시가 좋은 소원을 빌었어. 민은 여러 조언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어. 지난 임무에서 배운 간단한 장난감을 보여줬어. 그 애가 동생에게 애정을 보이자 안마는 약간 질투했어. 민이 장난감을 가르쳐준 덕에 마을 아이들의 삶이 더 재미있어졌어. 그리고 지난번 노엘의 선물을 항상 간직하고 보물처럼 여긴다고 했어. 민은 기뻐했지. 귀여운 여동생은 동생이 돌아오면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어. 그 애가 가고 나서 민은 언니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물었어. 안마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귀여운 녀석이라고. 사람 여자를 사로잡았어. 그 순진한 애가 내 코를 꿰뚫린 거라 생각해. 나중에 그 애를 노리는 거지. 듣자마자 민은 안마를 가슴 큰 여자라고 욕했어. 이게 비아냥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 그 후 그들은 도적 소굴을 찾았어. 처음엔 20명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2배야. 이 상황으로 봐서 그들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야. 오히려 200만의 현상금이 걸린 리더가 이끌어. 노엘은 그 녀석이 B급 정찰자라서 강하다고 기억했어. 언니가 자신있게 싸울 수 있나 물었더니 충분하다고 했어. 하지만 부하들이 문제야.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수가 너무 많아서 만약 그들이 동시에 달려들면 힘들겠지만 그건 내가 막을게. 나는 그 녀석들을 붙잡을 테니 언니는 리더만 집중해. 안마는 다른 문제를 제기했어. 도적의 기술에 발각될 수 있어. 자기 기운은 숨길 수 있지만 너는 안 되니 쉽게 들킬 거야. 노엘은 그건 걱정 말라고 계획이 있다고 했어. 바로 암살자 안마가 은폐 능력을 써서 리더에게 접근했어.
미는 멀리서 관찰하면서 대화술사의 기술로 연락했어. 그래서 발각될 걱정이 없어. 마치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안마가 위치에 도착하자 노엘은 싸움을 명령했어. 그 덕에 모든 능력이 최대 강화됐어. 먼저 전기 충격으로 바깥 부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리더는 당황했지. 그 순간 그녀가 그 녀석의 목을 베었어. 부하들이 깨고 나서야 그들의 진짜 전투가 시작됐어. 노엘은 언니에게 적의 대형을 교란하라고 했어. 내가 도와주면 제대로 싸우자. 암살자의 본능으로 안마는 5-6을 쉽게 베었어. 미는 그녀가 이걸 즐기는 걸 알았지. 붙잡으라고 했는데 도착하니 이미 절반의 도적이 사라졌어. 커플은 폭탄을 던져 모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렇게 노엘은 총으로 불꽃을 쏘아 지역 전체를 태웠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마침내 모든 도적이 사라졌어. 미는 리더의 머리를 가져가 증거로 삼았어. 동시에 현상금도 받을 거야. 촌장은 도적이 사라진 걸 기뻐하며 휴식을 제안하고 나머지 돈을 치르겠다고 했어. 아침에 그 애가 초대했으니까 노엘이 동의했어.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첼시가 민처럼 시커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단 걸 알았어.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지 물어보면 알게 될 거야. 잘하면 누구나 엑스커가 될 수 있어. 우선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나중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부에 등록하러 가면 돼. 초보자들은 제국의 학교에서 훈련받을 수 있어. 게다가 학비도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단 말이야. 과정은 2년 동안이고 우수하게 마치면 임시시커가 될 수 있어. 처음 삶은 정말 힘들고 도시 생활비가 어마어마하니 그 애가 지금부터 돈을 모으라고 조언했어. 처음엔 다른 시어와 함께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애가 너무 기뻐했어. 노엘의 팀에 강한 시어가 되어 들어가고 싶대. 노엘이 동의했어. 그때까지 기준을 맞추면 첼시를 초대할게.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게 마음속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 그 집 부부는 술을 꺼내 축하하며 100영엔짜리 특별한 술을 소개했지만 노엘은 의심했어. 그가 특별한 날에만 마신다고 해도 노엘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어. 축하치고는 겨우 2잔만 내놓다니 이상하잖아. 노엘이 이 술이 진짜 맛있다고 칭찬하며 주인에게 먼저 마시라고 했어. 그게 그를 겁나게 했고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변명했어. 점점 더 이상해서 노엘은 안에 독이 있다는 걸 확신했어. 그가 들통나자 화가 나서 이유가 없다고 버텼어. 노엘도 한숨 쉬며 그를 해칠 동기를 나열했어. 먼저 그들이 여기서 죽으면 집세를 안 내도 되고, 둘째, 강도들의 장비와 상금을 가로챌 수 있으니까. 이건 일석이조라고. 이건 일석이조야. 마을장이 여전히 부정하며 이 말을 모욕으로 여겼어. 노엘은 처음부터 그를 속였단 걸 설명했어. 강도 숫자를 거짓말로 부풀렸으니까 그 늙은이는 사람들한테서 꽤 많은 돈을 챙겼어. 게다가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서 100영년짜리 술을 내놓을 리 없잖아. 그의 거짓말은 너무 뻔해서 그 색깔만 봐도 품질이 나쁘단 걸 알았어. 맛만 맡아도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 노엘은 원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걸 접했어. 이런 싸구려를 모를 리 없잖아. 안마도 추가로 그들이 술을 권할 때 살기가 새어나왔대. 그들은 누구도 믿지 않고 심지어 동료조차 의심했어. 당연히 알아차릴 수밖에. 그 부부의 연기는 너무 초보적이었어. 심지어 마셔도 괜찮아. 안마는 독에 강하니까. 그가 화가 나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어. 결국 노엘이 그에게 술을 다 마시게 했어.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 마을은 그들을 쫓아내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 막다른 골목에 마을장이 그들을 쫓아냈지만 쉽지 않았어. 노엘은 기술을 사용해 그에게 술에 독을 넣은 걸 물었어. 그 기술이 효과적이었고 상대가 모든 음모를 토했어. 그들을 죽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니까. 첼시는 너무 충격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음모를 꾸몄단 걸 믿을 수 없었어. 말이 많지 않게 그 잔인한 화술사가 그 늙은이를 향해 달려가 눈을 뽑아내서 교훈을 줬어. 안마는 이런 걸 자주 봐서 놀라지 않았어. 그 집 어머니와 다른 겁에 질려 누구한테도 구할 수 없었어. 노엘은 계속 위협했어. 한쪽 눈으로는 이 일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가 용서를 구했지만 해칠 때는 쉽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구하는 건 말이 안 돼. 300영원을 주고 떠나게 하려 했지만 그가 300영원을 주고 떠나게 하려 했지만 노엘은 바보가 아니었어. 그 돈이 사람들한테서 훔친 돈보다 적단 걸 알았으니까. 시어와 장난친 대가는 이 집의 모든 돈이야. 상대가 거부하며 빚이 많아서 거래가 안 된다고 했어. 노엘은 다른 눈도 뽑으려 했지만 첼시가 막았어. 마을장이 감비노 가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했고 그들은 마피아여. 빚을 갚지 않으면 죽을 테니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 노엘은 신경 쓰지 않았어. 누가 한 짓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니까. 첼시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내놓았어. 총 800영엔 넘게. 이제 하나도 없지만 노엘에게 용서를 구했어. 노엘은 그 일을 넘기기로 했고 그 집이 마피아와 빚을 해결하게 내버려뒀어. 그 이후 첼시는 시어의 다른 면을 깨달았어. 갑자기 노엘을 물어뜯으며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노엘은 슬펐어. 처음엔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됐어.
진짜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이야. 인생이 그렇다니까. 노엘은 원망하지 않았어. 돌아오는 길에 안마는 이 직업이 정말 고통스럽단 걸 느꼈어. 목숨 걸고 일하다가 보상도 적고 게다가 그런 소문까지. 안마는 그 애가 안정했는지 물었어. 너무 슬퍼 보이니까. 한 소녀가 순식간에 존경에서 증오로 변하는 기분. 누가 이해하겠어. 안마는 아무리 차가워도 이런 일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노엘을 위로할까 물었어. 내 가슴에 기대도 돼. 그 애는 안마를 가슴 큰 여자라고 욕했어. 안 하나. 안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 애는 안마가 어리광 부리지 말라고 했지만 안마는 그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논쟁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 노엘은 더 말 안 했어. 바로 그때 비행선이 지나가며 그들의 시선을 끌었어. 깃발로 봐서 노엘은 그게 3등 레갈리아의 고드다이너 클랜이라고 추측했어. 레갈리아는 이건 황제가 인정하는 큰 단체의 명예야. 칠성에는 7위치가 있지만 등급이 달라. 이 클랜들은 힘과 공적에 따라 평가받아 3등, 2등, 1등으로 나뉘어. 그들은 비행선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멋져 보였어. 안마는 그 안에 강한 시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노엘은 그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도 풍부하다고 했어. 요약하자면 나라의 최고 시어들이지. 노엘은 1년 안에 3등 레갈리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그 말에 안마는 과거에 쫓겨난 일을 떠올렸어. 그때 지도자는 안마의 전투 능력을 인정했지만 앙코전 단장의 죽음에 대해 물었어. 바로 안마가 한 일이었으니까. 안마는 인정했어. 죽음의 신이 실수하면 그건 쓸모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를 쉽게 보내줬어. 이유를 물으니 앙코는 무서운 마음을 가진 자였어. 죽을 때까지 힘을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했어. 그는 인간의 형태를 한 죽음의 신이었지만 노엘의 할아버지 앞에서 실패했어. 그 때문에 그의 정신이 무너졌어. 실은 안마는 전설의 암살자 앙코의 손자가 아니라 그의 친딸이었어. 그 늙은이가 어머니를 강간해 태어난 거니까. 안마는 그의 제품 중 하나였고 오버데드에게 실패한 후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식을 통해 더 나은 버전을 만들려 했어. 결과적으로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죽였어. 앙코의 왜곡된 집념 때문에 안마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사라졌어. 안마 본인은 가장 완벽한 제품이었어. 듣고 나서 암살자 지도자는 안마를 받아줄 수 없었어. 설명하기 전에 그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후 안마는 노엘에게 암살자들이 정부 기관처럼 제국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어. 살인은 도구가 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고 안마 같은 전통 암살자에게는 맞지 않았어. 안마는 21년간의 고된 훈련 끝에 쫓겨난 게 슬펐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신의 길로 살아서 고통을 줄이게. 그는 안마에게 자신의 길로 살아서 고통을 줄이라고 했어. 그 사람은 오버데드의 손자가 제국에서 시어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마에게 노엘을 찾아가라고 조언했어. 그 재능이 훌륭하니까.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쓸모없는 화술사 직업이었어. 현실로 돌아와 노엘과 함께한 후 안마는 그를 더 존경하게 됐어. 약자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니까. 안마는 그 젊은이를 안아주며 영원히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어.